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동남아를 연구하는 장준영입니다. 가장 먼저 이쪽 지역에 있는 범죄자들이 한국인 유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취업 사기예요. 주로 우리나라의 20, 30대 그러니까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 그리고 근무 환경도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적은 노동량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벌 수가 있고, 시간이 날 때는 주변 관광지도 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말 그대로 상당히 달콤한 유혹, 현혹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일단 캄보디아 내에 이제 범죄 단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죄 단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합숙하게 되겠죠. 근데 그 합숙을 할 때 보게 되면 이게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24시간 중에 최소 17시간, 18시간 정도 범죄에 가담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식사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을 것이고, 수면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범죄에 그냥 활용되는 도구로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알려진 사기수법이 있는데, 이 사기수법은 영어로는 피그 부처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돼지 도살 사기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좀 무시무시하죠. 돼지 도살 사기. 근데 이게 2019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사기수법인데, 돼지를 사육해서 잡아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표적이 되면,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 있는 표적, 그러니까 돼지를 한 마리 고르는 거죠. 이런 범죄자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온갖 감언이선 좋은 말로 너는 지금 엄청나게 큰 행운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 리딩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맨스 스캠 이런 거랑 살짝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계속 흥미를 계속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브리딩이라고 해서 양육한다. 헌팅하고 난 다음에 양육을 하죠. 그럼 살을 토실토실 찌우게 되는 거죠. 살을 토실토실 찌우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 있게 상당히 좋은 방식이 되면 도살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비극적인 거는 돼지는 먹고 그냥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을 인신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 납치를 시켜서 또 그 일을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자신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서 그 범죄의 도구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서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회장이나 중국의 온라인 사기단들은 대부분 이런 돼지 도살 사기라는 수법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책임량이 있겠죠. 일의 책임량. 근데 그것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또는 저항하거나, 그러니까 위에 총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저항하거나 또는 도망치려고 시도를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고문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범죄단지 안에 보면 도식을 제가 봤는데 블랙아웃 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징벌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창문 이런 것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겠죠. 완전히 어두컴컴한데 며칠씩 집어넣고 거기에다 말 그대로 벌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단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폭행, 전기고문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폭행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발바닥을 주로 많이 구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망을 잘 못 가게 되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온라인 스캠 센터에서 하는 일이 핸드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타를 많이 당하더라도 이쪽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다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살해하거나 또는 장기 적출까지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수치가 파악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게, 며칠 전에 이제 우리 64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이기도 해요. 가해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2025년 7월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 온라인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TF팀을 만들었는데, 이 팀이 가동하게 되면서 적발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 20개국 3,000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2,800명 정도가 이미 추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껴있는 사람이 한국인으로서는 64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국에 의해서 완전히 체포된 사람, 그러니까 수면 위로 떠오른 사람들이지, 실제로 지금 모처의 스캠 센터에 범죄 집단에 있으면서 아직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당국에서는 약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그 1,000명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출국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대충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정확하지 않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제3국을 통한 입국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캄보디아의 스캠 센터가 국경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 같은 나라 있죠.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도 넘어가기 상당히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 그러니까 태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지금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 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쪽 지역으로 출국을 했는데 거기서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이 있죠. 실종된 분들. 이런 분들도 소재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당국에서는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1000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프놈펜이 수도이고 캄보디아 제1의 도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관광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업차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 관광객들을 노리고 와서 이런 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밤문화를 즐기러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납치되는 사례도 있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는 그 시아누쿠빌이라는 그쪽 지역도 지금 스캠 센터가 가장 많은 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배낭여행이 거의 성지였었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가지는 않지만 이쪽 지역으로 갔다가 마찬가지로 납치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통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보다 남성이 많고요. 7대3 정도? 이 정도로 많고 주로 연령대도 20대에서 40대 정도가 절반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20, 30대가 가장 많은 편이고요. 50대 이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50대 이상은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손이 빠르거나 그러지가 않잖아요. 능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기계 작동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좀 급전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실업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건너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자체가 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이게 범죄라는 걸 명확히 알면서도 이렇게 또 가담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 원래는 피해자인데 나중에는 엄청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자, 이 태자그룹은 우리 한자로 이제 태자라고 쓰는데 보통 영어로는 프린스 그룹이라고 해요. 캄보디아의 나름 신생 기업인데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한 캄보디아 내에 보통 재계 거물, 그러니까 타이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회장이 상당히 젊습니다. 1987년생 천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중국 사람이에요. 푸젠성, 그러니까 우리 복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 중국의 뭐 사마페나 뭐 이런 여러 갱들, 일본의 야쿠자 뭐 이런 갱들들 나오잖아요. 최근 들어서 말 그대로 떠오르는 갱들 중에 하나가 복건갱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 출신이고요. 2011년, 그러니까 24살 되던 때에 캄보디아로 넘어왔습니다. 캄보디아는 기회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1년에 캄보디아로 넘어왔고 3년 뒤에 2014년에 캄보디아로 귀화를 해요. 캄보디아는 일정 금액을 정부에 내게 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귀화를 하고 그 이듬해 이제 프린스 그룹, 지금 현재 태자 그룹을 본격적으로 설립을 합니다. 두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시아누쿠빌이라는 지역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다가 일단 카지노를 비롯해서 카지노의 부대 시설로서 호텔, 뭐 리조트, 다양한 위락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겠죠. 그걸 만들고 마찬가지로 수도인 프놈펜에는 상업 시설 위주로 설립하게 되는 마트, 큰 대형 마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부동산 업계도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금융업계, 그러니까 은행도 설립을 하고 금융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즈라는 회장이 중국에서 넘어왔을 때부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상당히 짙었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 천즈 회장을 수배를 하고 그 다음에 체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일찍이. 근데 이제 그게 캄보디아로 와서 신분, 그러니까 국적을 세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어떤 썰에는 뭐 이미 중국 정부가 체포했다라는 썰도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썰이니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31개국에 곳곳에 자산이 있는데 약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조 1000억 이상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캄보디아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영국 시민권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많은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국이 이 천즈 회장이라는 사람을 수배를 했느냐? 일찍 이 사람은 그 부동산 재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 사업에 깊이 개입을 하면서 불법
자금을 많이 축적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쓰촨성 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그러니까 약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도박으로 약 1조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미국은 그 온라인 범죄를 저지른 총책 프린스 그룹의 총책으로 이 천지 회장을 지목하고 일단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종적 자취를 감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진 이 천지 회장의 모습과 달리 이 사람은 또 두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장학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를 300만 달러를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빈곤 퇴치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계, 그러니까 정치권들 있죠. 정치권들이나 내각의 주요 구성원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서 정치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사면위원회가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53개의 범죄 단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잠정적인 것이지 그 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시아누쿠 빌이 22개를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태국이랑 캄보디아 국경 포이펫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포이펫이고 태국에서는 아란이라는 지역인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쪽 지역에 가면 카지노가 막 몰려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도 그 갓파더 오브 포이펫 이렇게 그러니까 포이펫의 뭐 대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꼭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계인 거죠. 중국계면서 캄보디아 국적을 갖고 있는 이런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할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행자들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래서 국경 비자 컨트롤이나 비자 컨트롤에 개입됐다는 것은 캄보디아 이민국이랑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그 국경 지역의 수도, 전기 이쪽도 완전히 다 개입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 사람도 있고 리용팟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리용팟이라는 사람은 남쪽 지역으로 가면 까우콩 또는 꼬콩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을 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 이쪽은 해안가거든요. 바다인데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이제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카지노를 비롯해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콕안이라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53개의 지역 컴파운드 범죄 단지가 있으면 그 범죄 단지를 관할하는 깽단이 있을 것이고 그 깽단이 우두머리에 항상 있기 마련이겠죠. 대다수가 중국계 캄보디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화교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천지 회장의 사례처럼 중국에서 이주해 와서 캄보디아로 귀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 대부분 다 채워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야쿠자 출신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한국인을 타겟으로 삼기보다는 여기는 처음에 그런 거 안 노리고 처음에는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중국인이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겠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게 알려진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지난달에도 2025년 9월에도 필리핀에서 49명이 범죄자들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온라인 스캠에 가담한 사람들 49명을 잡아서 우리 본국으로 송환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 동남아 곳곳에 가서 이런 범죄의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의 사람들 있죠. 태국이나 베트남 사람들 아니면 뭐 남쪽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타겟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거진 거고 이미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온라인 범죄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각이 된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했다 이거보다는 주로 과거에는 처음에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겠죠. 그리고 필리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태국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 그 대상이 과거에 중국 사람, 태국 사람에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국내적 상황 있잖아요. 취업률이 낮아진다라든지 아니면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동남아 가면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허황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그럼 한국 사람들 그리고 범죄의 총책을 맡고 있거나 범죄의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중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통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 개국 소재로도 썼지만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온라인 범죄 스미싱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 지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캄보디아랑 무슨 뭐 좋아서 아니면 인연이 있어서 넘어간 게 아니고 범죄를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넘어갔고 거기에서 자기가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도박의 예를 들게 되면 도박을 예로 들게 되면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중국어를 모르거나 태국어를 모르면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어 버전 게임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버전을 만들 때 이 범죄자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쉽게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국적이 처음에는 뭐 당연한 그냥 중국인이었다가 우리가 말하는 중국 동포 이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도 타겟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국가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 중국을 제외하고 동남아 국가로 한정을 하게 되면 태국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태국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국민들이 이 온라인 스캠의 피해를 입는 지역들 그러니까 호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호스트가 주로 과거에는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도 이쪽 지역에 대한 단속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데 최근 2, 3년 정도의 통계를 따져보니 오히려 이 캄보디아, 태국 국경 지역, 특히 포이펫 지역 있죠. 이쪽 지역에서 대부분 온라인 범죄가 캄보디아 사람들이 당하는 온라인 범죄의 80% 이상, 80% 이상이 이쪽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많아요. 뭐 온라인 쇼핑부터 시작해서 주식이나 이런 거 리딩방, 그다음에 뭐 로맨스 스캠도 있을 것이고요. 취업 사기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뭐 정말 온라인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종류는 다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국이 가장 많았었고, 우리 그 몇 개월 전에 양국과 태국이랑 캄보디아 국경 충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국경 충돌의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사실상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훈센 전 총리 가문과 캄보디아 내에 카지노를 운영하는 재계 거물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라인 사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다 연계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훈센 총리가 이 사람들의 배후였는데 태국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태국 국민들이 카지노를 하러 캄보디아를 가지 않겠죠. 그러면 캄보디아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돼서 훈센이 국경 문제를 일종의 민족주의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센 가문이 입을 수 있는 잠정적인 피해를 앞으로 닥쳐올 피해를 미리 국민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반태국 정서 이런 걸 동원을 해서 국경 문제로 끌고 나간 것이고 결국은 훈센가와 상당히 가까웠던 탁신가 그러니까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가 탁신이거든요. 패통탄 총리는 9월 1일부로 탄핵이 됐어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정치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고 이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태국 내에서 자국 내 카지노 산업이 합법화된다라고 하면 태국 사람들의 캄보디아 관광 수는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캄보디아 내에 있던 온라인 스캠 센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가장 큰 게 경찰 당국이랑 범죄 집단이 연루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 집단이 어느 정도의 뇌물을 경찰들에게 이렇게 상납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 단속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게 카지노 건물 내에서 보통 범죄를 저지르니까 컴퓨터만 빼면 되죠. 이게 뭐 짐을 많이 옮길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정도만 싹 빼면 가면 공실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범죄를 단속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경찰 내에 뭐 수뇌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대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스 회장이나 프린스 그룹이나 이런 대기업들이랑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패트런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후견 수혜 관계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 유지가 있을 거잖아요. 유지가 있으면 그 유지는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학식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관장하게 되는 거죠. 신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 신분이 무직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역 내에 패트론 후견인이다 라는 말만 있으면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해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붙었을 때 우리는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같은 사회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하는 법치라는 것이 잘 정착되어 있지 않고 인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 사람들, 캄보디아 경찰들이나 아니면 이런 당국들이 있죠. 당국들이 우리가 봤을 땐 부정부패 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온정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 아는 사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하는 그런 영상들 보면 경찰들이 그 범죄자 단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얘기하고 있거나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그런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단속이 더 힘들다. 그런 것 같습니다. 훈센 가문, 그러니까 최고 정점에 있잖아요. 권력의 최고 정점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스에 요즘에 나오는 범죄자들, 그러니까 기업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결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면 그 훈센가의 통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시인을 하고 뭐 범죄 척결을 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는 국제 인신매매 국가 뭐 등급이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제일 낮은 등급이거든요. 그러면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다 끊기거나 중단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온라인 스캔, 온라인 범죄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분야가 되는데 이것이 커져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커져서 캄보디아의 앞으로 국가의 운명이랑 어느 정도 결부가 될 수 있다,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그냥 쉬운 일은 아니다 보는 것 같아요. 프린스 그룹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캄보디아 도박과 관련되는 온라인 스캔과 관련되는 범죄들 있잖아요. 이런 범죄 수익금이 연 125억에서 한 195억 정도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 그러니까 전체 GDP의 한 뭐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 차지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체가 범죄잖아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집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단 말이죠. 캄보디아 정부에. 그러니까 뭐 그게 정확한 100%의 세금을 다 내는지는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쨌든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의 수입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정부 수입이 온전하게 정부로 다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부정축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느냐, 이거는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캄보디아가 90년대 이후에 이제 국경을 개방하고 이러면서 관광산업이 많이 부흥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이고, 실제로도 그 산업 구조상 보면 관광산업이 한 30%에서 4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광산업에 얹혀서 가고 있는 게 이런 카지노 산업이었었고, 이 카지노 산업 다음에 지금 이런 그 온라인 스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수익이 나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딱 중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론을 보니까 들썩들썩거리고,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뭐 범죄 온상인 것처럼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당장 뭐 납치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은 되게 은밀하게 일단 일어날 것이고, 접촉하는 경로도 그러니까 멀쩡하게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막 납치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캄보디아 교민에서도 우려가 포함된 성명 것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우리 교민이 10,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를 하실 것이고, 아니면 제조업 이런 데 많이 종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캄보디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되면 생업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 가 계신 교민들은 나의 이번 인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걸고 이렇게 가 계신 분들인데, 이런 일이 막 커져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캄보디아 전체가 완전히 다 범죄가 나서, 전쟁 난 것처럼 범죄가 나서 심각한 문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면 캄보디아 프놈펜 식당, 한국 식당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보면 범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크게 보도가 되어서 캄보디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이전부터 쭉 있어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민들의 생활에 뭐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위험 단계를 깨거나 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같은 데에서는 나름대로 색깔별로 방문을 하는데 뭐 위험지역, 경계지역, 주의지역 뭐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아누쿠빌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쪽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그 스캠센터가 22곳이나 있다라고 하니 카지노가 있는 곳은 그냥 스캠센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포이펫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하는 일들은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인 프놈펜,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인 포이펫, 그 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 지역인 바벳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바벳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바벳. 근데 이쪽 지역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시아누쿠빌이 한때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지역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금된 사람들 중에 귀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 뭔가 잡혀 있으니까 빨리 고국의 품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착시의 효과예요. 거기에 구금돼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들도 있지만 가해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피해자로 갔다가 가해자로 변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숨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배의 말에 속아서 갔대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 선배도 피해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서 피해를 당했는데 나중에는 자포자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생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구타를 안 당하거나 고문을 안 당하고 그 한 단계 위가 되는 거죠. 서열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모집 총책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시 또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가해를 하는 가해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 송환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배를 당했는데 외국으로 가는데 그 가는 와중에서 뭐 캄보디아로 바로 갔을 수도 있고 제3국을 통해서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또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송환된 64명 가운데 보면 거의 90% 이상, 거의 60명 정도가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니까 딱 그냥 말 그대로 다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한국에 오면 무조건 교도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캄보디아의 스캠센터에서 총책으로 있으면 최소한 한국의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환을 거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온라인 범죄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보이스피싱, 뭐 우리도 옛날에 한 번씩은 전화 받았을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인 척 하는데 들어보면 그냥 완전 중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시작이 처음에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남아로 대부분 이주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각지로 쫙 흩어지겠죠. 동남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래서 많이 몰렸던 곳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태국, 라오스, 미얀마 세 나라가 이렇게 모이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쪽 지역은 온라인 범죄센터로 유명해요. 그쪽 지역, 그 다음에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 그 다음에 필리핀 이쪽 지역으로 보통 가게 되죠.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필리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 잡아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마약 사범도 잡고 직결 처형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갱단들이, 범죄단체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동한 지역이 캄보디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약간 갱단들 입장에서는 희가 좋았던 것이 중국이 2013년부터 이제 1대1로 전략이라는 걸 시작을 하거든요. 1대1로 전략은 일종의 바닷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에서 시작해서 중동을 찍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우리 실크로드는 아시잖아요. 그 한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 대륙을 쭉 넘어서서 시베리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육로이고, 그것의 바닷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동남아의 주요 항구 도시들 있죠. 거점을 찍어서 이쪽 지역에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차관을 주고, 또는 무상으로, 차관 또는 무상으로 도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거기에 무슨 레이더 기지나 아니면 중국의 해군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얻게 되는 거죠. 정보까지 얻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중국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국가의 그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인프라 사업을 할 때 보면 현지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중국 노동자를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예를 들면 시아누쿠빌이, 그러니까 1대1로의 캄보디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누쿠빌을 개발
개발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겠죠,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즐길 유흥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카지노가 생기게 됐고, 거기에 사람들이 카지노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돈을 쓰게 됐습니다. 대륙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고, 중국 내에 또 도박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 있겠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쪽 시아누쿠빌로 또 넘어오게 됐습니다.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는 거대한 중국 사람들에 의한 카지노 도시로 거의 변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크게 흥하게 됩니다. 그 필리핀으로 갔던 스캠 범죄자들이 2016년 이후에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훨씬 더 흥해지게 되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범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국경이 완전히 다 차단되고 사람들과 이동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휘황찬란하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왔던 카지노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요거를 용도 변경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온라인 도박, 그 다음에 온라인 도박에서 스캠 센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의 기존에 있던 카지노들을 용도 변경을 한 거죠. 또는 캄보디아가 계속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프놈펜 같은 이런 대도시들 있잖아요.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건물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데, 이 말 그대로 코로나 팬데믹 때 은행에서 더 이상 채무를 가져오지 못하게 돈을 더 이상 못 빌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짓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건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중국 갱단들, 사이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이 집단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 건물들을 임대를 하는 거죠. 통으로. 통으로 임대를 하면서 여기를 말 그대로 온라인 스캠 센터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캄보디아가 일종의 아주 빠른 속도로 주변에 있던 스캠 센터를 다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빨아들이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우리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풍선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010년대 이후에는 동남아 전역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온라인 범죄 집단들이 캄보디아로 쭉 모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얀마에 2021년에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상 군부 정권이 국경 지역에 이 스캠 센터를 방조했거든요. 방조를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걸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래서 미얀마 군 당국에서 마찬가지로 스캠 센터에 대한 단속을 했었어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계속 체포를 해서 중국으로 송환시키고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집중화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거기에 비해서 캄보디아도 내부적으로 단속을 한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단속 일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아주 대규모로 이런 범죄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 가장 최근에 본 뉴스가 라오스 지역으로 이동한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캄보디아랑 라오스가 국경이 붙어 있어요. 캄보디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서쪽으로 태국, 북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베트남인데, 일단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국에서 이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풍선 효과 누르니까 라오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오스는 중간 기착지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 대대적인 단속이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죠. 일종의 도망가는 차원에서, 도주하는 차원에서 라오스를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했느냐, 주로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 지역이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 지역은 말 그대로 산으로 우거진 밀림 정글지대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부는 수도인 비엔티안, 그러니까 위양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아니면 제2, 3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유력한 지역이 중국 미얀마 국경 지역,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스캠 센터들 있죠.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필리핀, 이 스캠 센터가 되게 컸으니까 필리핀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되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동티모르예요. 동티모르는 섬 국가이지만 인구가 30만 명이 약간 넘는 정말 작은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이버 스캠 센터가 만들어지는 징후가 크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동티모르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 캄보디아랑 다른 것이, 캄보디아는 국경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육로를 통해서 도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쉽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배를 타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의 스캠 센터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 생기는 이유가 국가가 다 연결되어 있는 면에 반해서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섬이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 정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동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이버 스캠 센터는 전 세계에 걸쳐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동남아, 특히 캄보디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지,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있어요. 보고서들 보면 중동에 모래바람 엄청나게 많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도 이 스캔 센터가 있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게 뭐 두렵고 무서워서 여행을 못 간다라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여행을 가기 이전에 하지 말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가지 말아야 될 곳, 이런 데 가서 변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간다거나, 또는 요즘에 여행 가기 전에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 온라인 카페 이런 거 통해 정보 많이 얻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 속에서 이런 범죄자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아예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 친절하게 현지 여행 가면 어떤 정보를 주겠다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는 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두울 때 또는 우범지대 이런 지역을 혼자 의협심이나 아니면 호기심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삼가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가시기 전에 우리 외교부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교부의 지침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경 지역을 여행하는 거는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가면, 그리고 이게 카지노가 보면, 그러니까 영어로 카지노로 적혀 있겠지만 한자로 돼 있어요. 보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게 명확하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나라만 사실상 캄보디아지, 캄보디아 경제의 7할, 8할 이상은 중국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흥업소를 드나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각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를 두고, 최근의 사건을 두고 뭐 무법천지가 됐다, 뭐 범죄의 성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좀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라고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무슨 깨끗한 나라니, 투명한 나라니, 범죄가 없는 나라니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 이런 게 있거든요. 캄보디아는 매년 180개국 나라에서 거의 최하위 150위권이고요. 가장 부패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언론 자유지수도 상당히 낮습니다. 캄보디아 내에 뭐 독립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체포돼서 구금되기 십상이고요. 언론사도 폐간될 가능성도 상당히 컸고, 지금 체제하에서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ILO에서 나오는 아동 노동 수치도 상당히 많고, ILO에서 항상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인신매매가 상당히 많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범죄율을 역시 스코어로 따지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미얀마가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국가는 범죄로는 상당히 악명이 높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각종 국제 지표나 지수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부정부패를 좀 퇴치하기 위한 방안, TF팀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대응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일단 미온책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랑 권력층 또는 재계 거물들이 대부분 결탁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범죄, 그리고 그 이전에 카지노, 그리고 좀 더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천연자원을 추출해서 밀수하는 일들, 이런 일들까지 정재계 인사들이 깊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 배경에는 또 중국에서 이주한 또는 국내에 우리가 갱이라고 얘기하는 범죄자 단체들과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크메르 루즈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메르 루즈를 이끈 인물은 폴포트예요. 원래 이 사람 본명은 살로트 사루예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식민지 시기 때 1940년, 30년대, 40년대 동남아의 엘리트들은 주로 식민 본국에서 유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살로트 사루라는 사람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어렸을 때. 거기에서 다양한 이념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주의에 완전히 매료가 되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럽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회주의랑 좀 다르게 되게 급진적이거나 온건하거나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회주의가. 그래서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내가 언젠가는 지도자가 되면 캄보디아를 사회주의 국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름을 이제 폴포트라고 하기 이전에 다양한 가명을 썼어요. 이 사람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인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 폴포트라는 이름이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려지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폴리티컬 포텐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앞 글자를 맞춰서 아마 하는 것 같고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이 사람이 농민들을 선동을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을 잡는 배경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원을 받았었고, 중국은 약 20년 전에 문화 대혁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농민들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거고,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배경이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미파랑 미국을 등에 업고자 하는 친미파, 주로 군부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주의파들은 주로 친중파면서 농민들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많이 없는 사회였었으니까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니까 자연스럽게 폴포트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권력을 장악을 해서 나의 꿈을 이제 한번 성취를 해보자, 제대로 한번 실현을 해서 캄보디아를 평등한 인민의 국가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폴포트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 나라를 하향 평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국가로, 전형적인 농업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냥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낫 들고 와서 농사 지면서 편안하게 살면 된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장도 다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양복을 입고 다니거나 뭐 안경을 쓰거나 뭐 이런 서구식 복장을 하거나 이것도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반동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농업에 불필요한 계층들이 있겠죠. 지식인들이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 도시 노동자들 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장 우리 사회 건설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인간 개조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폴포트는 거기서 한 번 더 급진적으로 나가서 이거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즉결 처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처형에 들어간 게 상당히 무서웠던 것이, 저는 그 시대를 캄보디아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잔존물들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프롬펜에 가면 뚜얼슬랭이라는 감옥이 있거든요. 원래 이게 학교예요. 거기가 이제 킬링필드의 전시관으로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처형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뭐 지식인들, 얼굴 하얗거나 뚱뚱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주의 혁명에 필요 없는 사람들 모아서 처형하던 곳이었는데, 이게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총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드릴이죠. 드릴, 전기 드릴로 사람 그냥 목을 이렇게 관통시켜서 죽이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구나 생각이 들고, 그 유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사람의 그 두개골 있죠. 해골들을 전시해 놓은 것들을 사진으로라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르슬랭에 가면 그대로 있고, 우리 앙코르와트 많이 가시잖아요. 앙코르와트 시엠랩에 가면 시엠랩에도 그 조그만한 것이 있어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그때 말 그대로 이름 없이 그냥 캄보디아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처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죽은 사람들의 통계가 없어요. 뭐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몇 명이 살해가 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인구의 25%, 4분의 1이 죽어나갔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캄보디아는 지금도 가면, 우리나라는 뭐 이미 고령화됐지만 캄보디아는 60살, 70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청춘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킬링필드에 관여가 돼서 대부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종 모양 표시되어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15세에서 60세를 보통 노동인구로 잡는데 한 40세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급격히 인구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킬링필드의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상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킬링필드가 75년도부터 시작됐고 베트남군이 89년도에 철군했으니까 사실상 15년 정도는 캄보디아 현대사가 원래 암흑기였는데 이때는 더더욱 최고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베트남의 그냥 식민 지배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캄보디아는 15세기에 크메르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동남아 내에서 캄보디아 왕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자취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 나라는 서쪽에 태국, 동쪽에 베트남의 사이에 낀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태국어 왕조가 영향력이 세면 이쪽에 국군을 의지해야 되고, 또 베트남이 세면 그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한 상황으로서 그냥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보면 캄보디아가 식민지가 될 때 1863년도에 프랑스의 보호령을 자처를 해요. 얼마만큼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캄보디아를 괴롭혔냐라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외세로서 프랑스에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폴포트가 등장하기 1975년 이전에 독립도 하고 그랬지만 독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전이 쭉 이어져 왔고 크메르 루즈 정권이 들어서서도 역시 내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내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이 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독재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훈센 총리가 권좌에 오른 것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8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국가가 여전히 내전 상황이었었고 베트남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그러니까 온전히 정상국가로 나아간 이후에는 97년도에 이제 제1총리에 오르면서 지금까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훈센이라는 인물은 약간 카멜레온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색을 바꾸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불사조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크메르 루즈 시기가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78년도까지 있었던 그 시기에 훈센은 크메르 루즈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크메르 루즈에서 이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를 해라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포기를 하고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돼요.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크메르 루즈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훈센은 나중에 자국민을 암살하거나 학살하거나 이런 일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은 정치 노선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항상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에 넘어가서 행삼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행삼린이라는 인물은 반 크메르 루즈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친베트남적인 성향이었고요. 이 행삼린이라는 인물이 78년도에 베트남에게 요청을 해서 베트남이 군대를 이끌고 78년 12월에 캄보디아를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고 말 그대로 베트남 괴뢰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서북쪽, 그러니까 태국이랑 가까운 지역이죠. 이쪽 지역으로 도망가게 돼요. 가면서 이제 지뢰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매설을 해놓고 지금도 지뢰를 해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서 캄보디아는 1979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 베트남 군이 주둔을 했고 베트남 군의 괴뢰 정권이 민주 캄푸치아라는 정권이 수립하게 됩니다. 공산 정권이죠. 거기에서 행삼린이라는 인물이 수장이 되고요. 훈센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넘버 2가 됩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베트남군이 철군을 하고 89년도는 이제 냉전 해체되는 그 시기였었으니까 철군을 하고 난 다음에 독립 이후에 40년 이상 내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온전치가 않았죠. 그래서 파리 평화협정이 1991년에 맺어지게 되고 그 협정에 따라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옵니다. 운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도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93년도에 정상국가가 됩니다. 과거에 민주 캄보디아가 없어지고 캄보디아 왕국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왕정 복고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총선을 했는데 총선에서 승리한 당은 그때 당시에 노로돔 시아누쿠 국왕의 차남입니다. 노로돔 라나리드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훈신팩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 당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훈센이 이끌던 캄보디아 인민당, 줄여서 CPP라고 얘기하는데 캄보디아 인민당이 2당을 차지를 해요. 근데 훈센의 정치력이 여기서 또 나온 게 혼자서 그때 당시에 노로돔 시아누쿠 국왕을 찾아가요. 독대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전혀 없던 이 총리를 만들어요. 원래는 총리 자리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총리 자리를 신설을 하게 되고 훈센이 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체제가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한 정부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98년도에 다시 선거를 하겠죠. 근데 98년도를 앞두고 97년도에 라나리드 그때 당시에 제1총리가 외국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쿠데타를 하게 되는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하면서 라나리드를 완전히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라나리드는 일순간 태국, 프랑스 이쪽으로 망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98년부터 총리가 되면서 2023년도에 자기 아들에게 총리직을 물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인 천하를 완전히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자신의 정당 캄보디아 인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벌목 사업, 그 다음에 토지 사업 이런 데를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국가 자산이잖아요. 그걸 사유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국부를 자신들이 사유화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2003년도 미국 CIA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훈센 총리의 개인 자산이 5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부정축제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훈센 패밀리가 주요 권력층, 주요 내각, 재계 인사들까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게 돼요. 11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훈센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훈센 가문들은 훈센은 지금 현재 상원 의장이지만 마쿠에서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훈마넷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총리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사람은 과거에 캄보디아 군인이었었고 미국의 그 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가 되겠죠. 그리고 그의 뭐 둘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딸들, 사위 해서 군과 경찰 여기 완전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각에도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철옹성을 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훈센을 견제할 수 있는 단체나 그다음에 인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라나리드나 캄보디아의 반대에 있던 인물들 있죠. 대척정에 있던 인물들은 대부분 망명길에 오르거나 아니면 암살을 시도하거나 신변을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으로 나아가게 되거나 또는 캄보디아 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그런 운동가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살 위협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외국으로 다 망명을 하게 되고 특히 태국과 프랑스 쪽으로 많이 망명을 하게 됐는데 프랑스는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봉송화를 하지 않겠죠.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탁신 정부 때 그때는 가까웠었으니까 그때는 양 국가의 정보 당국들이 협력을 해서 그 사람들 실제로 체포를 해서 본국 송환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참수시키거나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내에서는 훈센을 견제할 수 없는 정말 왕국, 이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왕이 있지만 상징적인 왕은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이 왕은 태국의 왕처럼 정말 절대 군주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냥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지 모든 권력은 훈센과 훈센 가문이 다 장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번에 온라인 범죄 같은 경우에도 훈센가가 몰랐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교민들까지 다 아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를 얼마든지 나서서 척결을 하려고 했으면 그게 불가능했겠어요. 군과 경찰을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관심이 없다,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훈센가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우리가 현재 뭐 범죄 온상이다, 뭐 무법천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센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의 독재자들, 군부 독재자들이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내가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나는 우리나라를 근대화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과거의 수하르토 대통령,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전 대통령 있죠.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다 독재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의 반열에 올려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훈센도 이 반열에 스스로 올라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93년부터 캄보디아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국경을 개방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캄보디아에 많이 진출을 했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캄보디아는 산업 구조가 되게 단순해서 농업이 한 30% 정도 될 거고 그냥 334 정도로 보면 돼요. 30%, 30%, 40% 정도로 보면 되는데 또 2차 산업이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수가 봉제업이에요. 한 75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데 대다수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봉제업체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이나 태국도 있겠지만 수는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는 관광산업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앙코르와트로 중심되는 시엠리앱 중심 그쪽 지역의 관광 이거 사실상 캄보디아 관광이 고기 과거에는 시아누크빌 휴양도시 이렇게 두 개가 이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시아누크빌이 이렇게 범죄단지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말이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훈센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고 과거와 달리 사회주의니 뭐 공산주의니 이념에 사로잡히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개방체제, 국가를 개방하는 그런 체제로 나아갔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6%, 7% 달성하는 거를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훈센의 업적이냐라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원래 개도국들은 대부분 그 정도 성장을 하고 옆에 있는 베트남 같은 나라 있잖아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쭉쭉 해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도자들 잘 뽑아서 그런 것인가? 그거랑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훈센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가 어쨌든 개방된 사회로 나아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훈센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신의 지위나 통치의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건 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사라지니까 캄보디아의 산업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사람, 그러니까 크게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들, 제조업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시엠리앱
한국을 몇 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맞는 가이드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한 20, 30년 지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됐어요. 물론 한국 가이드도 많이 있고 하니까 문제가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MZ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수도 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유학 와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배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가든지 간에 그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은 식자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엘리트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중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는 사실상 국가 수입의 한 4분의 1 정도가 외국의 지원, 공적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도 많은 국가들이 캄보디아의 국가 정상화, 그 다음에 경제발전, 인간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독특한 게 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이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대외 원조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되돌려주면서 공적 원조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 나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987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지원으로부터 졸업한 그런 국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받을 때도 캄보디아를 지원해줬던 그런 국가인 것이죠. 최근 5년, 최근 10년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는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국가의 탑5, 탑3 안에 보통 계속 들어갔던 국가예요. 베트남이 압도적인 1위였고요. 캄보디아가 두 번째, 세 번째 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그 2025년도 올해 한 해만 보면 우리나라의 그 ODA, 그러니까 공적 원조 자금이 6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캄보디아에만 4,3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양도 분명히 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